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해볼 얘기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2022년 역시 이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 과연 이게 계속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역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2023년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져보려면 일단 그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지 요 원인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네. 저기 뭐 누구나 다 뭐 공감하는 것처럼 네.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경기 부양책을 썼지 않습니까? 네. 통합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네. 굉장히 강한 부양책이 들어갔는데 돌아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 그 부양책들이 상당히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네.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거의 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또 부양책을 또 썼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서 부양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수요 사이드의 폭발을 만들어낸 거죠. 수요 사이드는 굉장히 강한데 네. 공급 쪽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여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겹치니까 공급은 안 되면서 수요가 강한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진화해 나간 게 아니었는가.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뒤에 조금 더 이제 이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어온 게 거의 2년 가까이 됐어요. 네. 2021년도 3월부터 물가 목표인 2%를 넘어섰으니까 네. 거의 2년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뭐 사람으로 따지면 기침이라고 한다면 기침을 벌써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 고질병이 될 고질병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고질병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진앙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된 게 너무 오래 가면 이 자체로서 또 하나의 고질병처럼 반전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경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일단 원인 쪽 따져봤더니 돈을 많이 풀고 거기에 네네. 전쟁이 겹치고 또 공급망이 이제 병목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겹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전쟁이나 공급망 병목 이런 것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요 쪽에서 좀 촉발시킨 이제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 네.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저도 그게 제일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풀리고 그다음에 유가도 조금은 좀 안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운임료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6월 달에 9.1%가 정점이었는데 네. 지금 7.1%까지 좀 빠르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6개월 만에 거의 2%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이런 게 뭐 유치하지만 이런 계산도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에 2%가 떨어졌으면 다음 6개월에도 2%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2023년도 5, 6월이면 네. 7.1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올해 5, 6월이면 이제 2023년 5, 6월이면 5.1까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2023년도 연말이면 3.1로 떨어지겠죠. 2024년 상반기면 1.1인가요? 그렇게 이제 꿈을 가져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인플레이션을 연준에서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상품 사이드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 그렇죠.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을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상품 관련 인플레이션은 꺾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 같아요. 임대료 관련 인플레이션인데 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왜 이걸 모르냐라고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확실히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이미 실물 경기에서 인플레이션이 임대료가 꺾이는 걸 보니까 네. 얘는 내년이 되면 확실히 내려올 거다. 이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는 꺾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서비스 인플레이션인데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임금입니다. 미국이 이제 팁도 네. 이 사인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전자기기나 이런 걸로 또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예. 여전히 그런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팁에 대한 부담도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유학 생활할 때 그 팁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적응이 얼마를 마지막까지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사실 적응이 잘 안 됐고 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잠시 논의를
나갔긴 그건 했습니다만 그렇고. 예. 이게 서비스 관련 그 물가에서는요. 음.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근데 미국이 여전히 노동 시장이 튼튼합니다. 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음. 그래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600만 명이 있는데 빈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노동자 1인당 1.8개의 일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 둘 다 실업자라고 음. 한다면 지금 굳이 취업을 안 해도 음. 조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임금이 올라간 다음에 연봉 계약을 하는 게 더 예. 유리하지 않을까요? 음. 이러면 사람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네. 여전히 미국의 그 노동시장이 뜨겁다 보니까 이 서비스 관련 인플레이션은 쉽게 내려오질 않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옵니다. 그럼 얘가 이른바 스티키하다고 하죠. 끈적끈적한 끈적끈적하다. 인플레이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설거지 하다 보면은 물만 뿌려도 내려가는 게 있을 겁니다. 9.1의 설거지가 있었는데 물만 뿌려도 내려가는 게 7.1, 5.1까지 내렸는데 이제 5.1부터 뭐가 남은 거냐면 그 치즈 늘어붙은 것들, 뭐 그다음에 기름때 이런 게 붙은 거죠. 예. 그럼 이건 이제 떼려면 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갑 끼고 이제 이게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초기에는 좀 빠르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서비스 부분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남죠. 이렇게 됐었을 때는 내려오는 속도가 좀 현격히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한 3, 4% 정도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 아까 네, 그렇죠. 고착화 얘기 말씀하셨지만 네네. 또 일부 석학은 물가 목표를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네.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똑같은 네. 정책이지만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결승전 바로 전날 골대 크기 바꾸자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있지 않냐 이제 이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제압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네. 2%까지 낮출 겁니다. 약속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다들 의구심을 갖고 있죠. 거기까지 낮출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거죠. 4%로 하면 안 될까? 갑자기 이러면 네. 인플레이션을 제압할 의지가 있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의구심이 생겨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꼴대를 바꿔버리잖아요. 음. 그럼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또 나중에도 얘네가 또 정책을 바꾸는 거 어떻게 아니야? 바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교보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 쉽게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고요. 네. 움직이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제압이 되거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돼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때 이제 그만했으니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을 때 예. 그때 전환이 가능하지 지금 상황에서 그거 바꾸는 걸 한다는 게 조금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쭉 보니까 이제 현재 물가 자체를 보면 고물가 상황이고 네. 성장을 보면 고성장하고 저성장의 중간 정도 네. 이런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과거와 같은 뭐 고성장 저물가 이런 네네. 시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를 제압을 하는데 물가를 제압하면서 성장도 딸려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럼 저성장 저물가가 됩니다. 그럼 디플레이션이 다가오는 거고요. 네.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연준이 다시 돈을 풀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피벗을 원하는 그쪽의 진영의 논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죠.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스티키한 물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장이랑 물가가 있습니다. 음. 그럼 성장이 둔화되면 옛날 같으면 성장 둔화되면 물가도 같이 주저앉잖아요. 근데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이게 워낙 스티키하고 임금이라는 게 좀처럼 내려오지도 않다 보니까 성장은 먼저 내려오는데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죠. 네. 그럼 물가는 높은 영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성장은 먼저 주저앉잖아요. 이러면은 저성장 고물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피벗에 대한 기대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는 접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또 이제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물가의 가능성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다른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럼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제가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7차 대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발하고 코로나 벌써 3년 된 거 아닌가요?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포기하잖아요. 아유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되게 많이. 물론 제가 그 방역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음. 것도 제압은 되지만 또 재발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저물가의 시대라는 게 또 그것도 되게 잠깐 찾아왔다가 전환이 되고 잠깐 찾아왔다가 전환이 되고 그래서 장기 저물가가 옛날처럼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네.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면 계속 좀 약간 물가가 높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게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쉽게 마스크를 못 벗죠. 음. 마스크라는 건 우리한테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패막이 같은 거잖아요. 안전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도 변동성이 워낙에 높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면 사람들이 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안전장치를 달고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는 네. 옛날 같으면 그런 거죠. 시장이 무너지면 밑에서 받쳐줘요. 시장이 무너지면 피벗으로 받쳐줘요. 네. 이런 생각들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죠.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안전자산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받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이라는 것들도 여기에다가 좀 끼워 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이제 분산을 좀 그렇죠.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서학개미들 얘기를 안 할 수가 네네.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서학개미라고 해서 미국 투자 왕창 들리면서 이제 미국의 성장주 테크주에 엄청나게 지금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인플레가 오고 긴축을 네. 하니까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테크주, 네네. 성장주 쪽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 네. 1년 동안 어떤 게 사실상 좀 증명이 된 거냐면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는 테크주가 취약하다라는 게 한번 드러난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테크주가 자체가 취약하다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되게 커진 케이스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취약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과거와 달리 테크주한테 아주 편안한 상황 그걸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빅테크만 사가지고 쟁여놓으면은 하늘까지 갈 수 있어요라는 그런 약간 뭐랄까요 그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테크주라는 것도 우리 분산 투자의 하나의 축으로서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정도 예,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좀 너무 이제 서학개미들이 한쪽만 몰려왔다면 약간 네.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다. 그렇죠. 이걸 네네.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고물가 시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고금리 예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금리 예금 쪽으로 많이 투자자들이 이제 옮겨가는데 이런 고금리 예금 시대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또. 저는 고금리니까 예금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예금만 하다 보면 음.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라는 건 모두한테 똑같이 느낌을 주지 네. 않습니까? 5% 예금이다라고 하면 똑같은 느낌을 네. 주거든요. 꽤 높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투자 자산이 소외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투자 자산이 소외되게 되면은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냐면 그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렴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기회들을 또 만들어낼 네.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 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예금으로만 다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나중에 너무 또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언젠가는 또 연준도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반대편에서 튀어오르는 자산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영원하다라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한다면 투자 자산의 비중도 일부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그 자산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나중에 또 그쪽이 좋아질 것 같으면 기존에 있었던 투자 자산의 비중에 조금씩 올려가는 전략들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역시 똑같이 분산을 네, 그렇죠. 생각해야 네네. 된다. 네. 금리 뭐 예금 금리만 높다고 해서 거기 또 몰빵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예금 금리 높으니까 거기도 또 그렇죠. 돈을 넣어놔야 되겠죠. 네네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투자 아이디어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참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그냥 놔둬서 이게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 나중에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 고질병을 완벽하게 치료하기 때까지는 어떤 부양책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중앙은행도 알고 있는 거고 중앙정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의 정쟁을 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의 성장을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성장을 희생하는 과정이 되게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이라는 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이보 전진을 위한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후퇴, 마냥 후퇴한다면 모든 분들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단의 위기를 가정하면은 모두가 투자는 하지 않고 안전자산만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 한다면 투자 자산으로 쏠려가야겠죠.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미래에 또 새로운 이보 전진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보 후퇴 후에 올 이보 전진이라는 걸 또 우리가 감안을 해놓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의 모습들이 지금은 일보 후퇴지만 미래에는 이보 전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투자 자산의 비중도 일정 부분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운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조언드려 봅니다. 키워드는 분산하고 균형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오늘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 모시고 인플레이션 시대 살아남기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2022년 1년 내내 3고 현상이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요 세 가지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던 걸로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사이에서 너무 큰 비관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과거 10년의 패턴을 보면서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또 막연한 낙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을 때 우리는 살아남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